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13년 만에 이란 핵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제받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제재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해외 동결되어 있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고 이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석유 금수도 해제될 뿐 아니라 이란 은행들에 대한 금융 규제까지 풀리게 됩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갑자기 늘 수는 없다는 분석에 힘입어 거래 초반 급락했던 유가는 상승에 끝이 났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25% 오른 배럴당 53.0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1.1% 상승한 배럴당 58.5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의 소매 판매 규모가 한 달 전보다 0.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0.3% 증가보다 크게 하회한 수치로 2월 이후 가장 부진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에는 미모리얼 데이 특수의 소비가 늘어났지만 6월에는 상대적으로 소비가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오늘 유로존 채권단과의 구제금리 협상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에는 부가가치세 인상, 연금 개혁 등 채권단이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그리스 정부는 이 법률안이 오늘 안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자신의 정당인 시리자 내의 반긴축론자들이 협상 타결안에 반대하고 있어 친유럽 노선인 야당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리스 의회 소식통은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별증시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전격 타결된 데 이어 이란 핵 협상이 무려 13년 만에 역사적으로 타결된 간밤의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잇따른 타결 소식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풀리어서 사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에 끝이 났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도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가 한창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가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했는지 의미 있는 마감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마감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다 마디 지수인 18,000선과 2,100선을 각각 2, 3주 만에 되찾는 모습이 간밤에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중간에 보여지는 나스닥 역시도 이제 5,000선을 넘어 5,100선의 안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5,100선도 지난달 말에 개파락하기 이전 주가여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이자 마디 지수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집계가 나왔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0.3% 증가가 아닌 0.3% 하락 해서 예상 밖의 부진한 모습 또 지난 2월 이후 가장 안 좋은 기록을 낳았는데요. 이것 역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면서 주식시장에는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호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쪽 마감가 전해드리죠. 앞서 미국이 나흘째 올랐다면은 유럽은 앞서 하루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벌써 5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3대 지수 강법 정도로 마쳤지만 추가적인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의회에 일단은 제출한 상황인데 이 통과에 대한 기대감, 물론 반발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지만 반발을 딛고 통과될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유럽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보시죠.
간밤의 유가의 마감가가 그 어느 날보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보다 더욱더 중요했던 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핵협상이 아주 평화적으로 무려 13년 만에 역사적으로 타결이 되었는데요. 그간 이란은 핵무기 개발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조치 가운데 하나는 이란산 원유를 못 팔게끔 수출을 막아놓은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해제가 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쭉 풀리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간밤에 유가가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른 이유도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 한번 보실까요? 간밤에 뉴욕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어제 우리 원달러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시장보다 사실 달러원이 12원이나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340원대 완전히 안착해 2년 내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보다도 이제 시선이 곧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쪽으로 옮겨 붙고 있는 가운데 달러와 강세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 원달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일단 간밤에 달러와 가치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은 조금 숨을 고를까요? 자, 이번에는 어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중국 증시 모습 잠깐 체크를 해보죠. 장외종합지수도 우리 코스피처럼 나흘 만에 소폭 약세를 띄었습니다. 이제 거래 중지된 상장사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데 이 상장사들이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될 경우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4천선 언저리에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일본 니케이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나흘 만에 중국 증시처럼 템포를 같이 해서 나흘 만에 밀렸는데 약간 왜곡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가 3% 넘게 급락하면서 같이 좀 빠졌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인수해 갈 수 있다는 소문에 급락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상 그러한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싸게 살 기회가 왔다. 이런 반대적인 전략도 지금 제기가 됩니다. 코스닥은 어제 괜찮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중에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2분기 GDP가 나올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6.8%가 예상치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핵을 버리고 드디어 경제를 택했네요. 이란 핵협상이 무려 13년 만에 평화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3년 만에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란은 이제 이로써 1979년 그야말로 이란 그 혁명이라고 그러죠. 이란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하면서 그동안에 서방 세계가 이란이 그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던 경제 금융 제재가 내년 초부터 해제가 되면서 이란 경제 성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그런 전망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핵 협상을 계속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군사 시설까지 사찰이 가능할 것이냐. 국제 원자력 기구로 하여금 군사 원자력 시설까지 사찰을 계속 거부해 왔는데 마침내 워낙 지난 36년 동안 어려웠던 경제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면서 막판에 타결을 보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군사시설까지 감시를 할 수 있느냐, IAEA 사찰범위에 넣을 수 있느냐라고 했었었는데 중재기구를 통해서 합의한 다음에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 합의 내용에 포함이 되었군요.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란의 여러 가지 원유 수출을 포함한 경제 제재는 곧바로 풀리게 되는 건가요? 언제쯤 풀립니까? 내년 초에부터 푼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합의는 봤지만은 네네. 그 합의한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확실시되는 이 협상 타결 내용이 진전되는 것으로 확실시되는 내년 초부터 경제 금융 제재를 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석유 가격이 이란의 석유 수출이 하루 약 120만 배럴인데 230만 배럴까지 증가해서
경제가 약 7, 8% 정도 성장할 수. 왜냐하면 거의 뭐 그냥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230만 배를 수출하게 되면은 성장률 7, 8% 정도로 올라가는 획기적인 그런 전기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근데 난관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의회에서 관련된 규정을 승인해야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행해지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미국 의회, 특별히 공화당 대선 잠룡들이라고 하죠. 대선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 완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셈이긴 한데 미국 의회 통과는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란이 국제사회에 다시 대두가 되면은 중동 정세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란이 결국은 이제 친이스라엘 유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 유대계 의원들마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명 정도가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1979년 그 전에 이제 팔레비 정권이 친서방 정권이었다가 이란이 종교혁명으로 79년에 모슬림 국가로 바뀐 이후 36년 만에 타결을 본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옛날에 미국과 중국과의 국교와도 맞먹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이 계속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걸 놔두고는 중동 정세의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마 궁극적으로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이란을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미국이 동의를 할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개발하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있는 나라가 이란과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일단 이렇게 해결되면은 북한도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래요. 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그런 선례를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남기게 됐네요. 남은 건 이제 북한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란 핵 협상 결과에 사실상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견이 됐던 국제유가가 의외로 오르면서 끝이나 이목을 끌었던 간밤이기도 합니다. 국제유가가 이란 핵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이 금방 나타난 게 아니고 내년 초부터 제재가 풀린다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벌써 이제 내년 초라 그러면 아직도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너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란이 내년부터 이제 하루 생산량을 2배가 넘는 120만 배럴에서 230만 배럴로 늘리게 될 경우에는 원유가 공급이 과잉되는데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률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약 한 $50 미만까지 내려갈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러시아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가장 골칫거리인 크리미아 반도 위의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해결도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 오바마로서는 굉장히 다각적인 포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가 실질적으로 풀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데다가 이미 좀 선반영돼서 간밤에 유가는 오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WTI가 한 50불 정도에서 크게 못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락 유가 기조를 전망하셨는데 CNN 머니 보도 보니까 재밌어요. 이란 핵협상이 타결돼서 아마 미국 소비자들은 체감할 거다. 휘발유 값이 연말에는 한 갤런당 $2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이란이 증산을 하기 전에 국제 투자자 자금들이 사실은 원유에서 달러로 옮겨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연말 정도 한 12월 정도에 금리를 올릴 것도 그런 전망도 나오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투자 자금들이 원유 시장에서 달러 시장을 옮겨가면서 원유 가격은 또 하락할. 이미 벌써 그러니까 항상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반영이 되거든요. 유가가 이미 증산되기 전에 벌써 유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그 정도로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쓰는 휘발유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결국 완전히 타결이 됐어요. 사실 교수님께서는 한 500억 유로 정도 안팎으로 3차 구제금융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대 860억 유로까지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죠. 이제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이 개혁안 자체를 법제화해서 그 과정 중에 의회에 지금 붙여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네요. 네, 그러나 이제 심지어는 지프라스의 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민들이 지금 이제 그 국민들보다도 그동안에 과도한 연금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은 공무원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살던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되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이번에 860억 유로 중에서 독일이 분담하는 부분이 한 200억 유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이미 과거 구제금융 2,400억 유로에다가 탕감 1,050억 유로도 독일이 거의 30-40% 내외를 분담해 왔는데 또 분담을 하려면 독일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독일이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많이 분담하는 나라들의 의회 통과도 지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분석을 보면 15일까지 그리스 의회를 통과하고 그리스 계획안이 통과되고 17일 날 독일도 의회를 통과시켜서 타결을 짓는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19개국이기 때문에 19개국 의회가 다 통과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데 약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라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난 1, 2차 구제금융 2,400억 유로를 주고 1,050억 유로 탕감을 해줘도 이게 보니까 지난 5년간 2010년에 이제 1차 구제금융을 줬는데 5년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르켈이 법을 개정해서 갖고 오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는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탕감은 안 되고 일단 연장은 되고 대신 구제금융 주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이것이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마지막 이제 법을 개정해서 가져오라.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이 길 외에는 대안이 없고 독일이 얘기했던 지금 그렉시트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이 그렉시트가 되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될 것인가를 이제 그 은행에 돈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은행에 돈이 없어서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구제금융 타결안과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메르켈 앞에 치프라스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외신들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컷도 부채 탕감도 못 받았고 국민투표 붙일 때보다 더한 긴축을 지금 하겠다 약속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국유자산 매각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500억 유로 정도는 국유자산을 펀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부채 갚는 용으로 쓰라라고 확실하게끔 국제채권단이 지금 압박을 넣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에서는 독일도 조건부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예,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 걔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에 IMF로 빌려온 돈이 19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지난 5년간 2,400억 유로를 구제금융을 주고 1,050억 유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가부채가 3,000억 유로 정도, 지금 오히려 더 증가 3,700억 유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동안에 5년간 구제금융 받고 탕감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나라의 경우는 더 이상 줘서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렉시트를 시켜서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그동안에 그러니까 총 3,500억 유로 정도를 3,450억 유로를 그동안에 지원한 거거든요. 달러라면 거진 한 3,8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스는 인구 1,1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스는 구제금융이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IMF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MF 보고서가 나오면서 560억 유로를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IMF는 사실상 부담이 적거든요. 이게 돈을 내는 나라는 북유럽인데 그걸 갖다가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뭐 올랑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메르켈이 승자인 것 같지만 사실상 독일 국민들에게 200억 유로에 상당하는 세금 부담을 지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는 메르켈도 승자가 아니고 어쨌든 파괴를 모색했다. 그래서 이 파국을 막았다는 면에서 치프라스와 메르켈이 같이 승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진정한 그리스 타결의 최대 승자는 달러다라는 분석이 CNN 머니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옐런 의장이 오늘 밤 내일 밤 상하원 통해서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또 한 번 불거질 것 같은데 옐런 의장의 최근의 발언 그리고 오늘 밤 내일 밤 있을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타결 이후의 달러와 움직임 포함해서 향후 달러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극적으로 그 부분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유럽이었거든요. 사실은 유럽이었는데 유럽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12월 인상설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9월은 너무 빠르고 12월 정도 인상이 인상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좀 더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숨통을 좀 트였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좀 더 강세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란 해결상 타결 때문에 유가도 떨어지면서 모든 자산의 투자의 방향이 달러로밖에 몰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로막는 그리스 문제까지 타결된 상황에서 달러의 강세는 더욱더 힘을 받을 거고 아마 유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핵 협상까지 타결된 마당에 아마 WTI 기준 50불 정도에서 안정화되면서 러시아까지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중국 얘기는 못할 것 같네요. 네,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 리포트 시간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별표 3개를 말씀을 드렸던 대한제강이나 또는 한국철강 이와 같은 종목이 계속적인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와 따라서 이제 영흥철강이나 좀 중기적인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는 다수 좀 등락 현상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다가 포스코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그대로 좀 세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수요 리포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시장, 즉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차 상당히 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숙일로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인 이제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가 도래한 전기차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차 시장의 시장 규모 자체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모든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제 14년도에 2028만 대 정도 수준에서 17년도까지는 한 127만 대 정도로 급격한 성장 자체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그 지원과 더불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따라서 향후 2020년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400만 대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치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놓고 보면은 17년까지 중국 시장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7만 대 정도 수준
수준이었는데 올해 15년도에 1, 4분기 그리고 이제 반기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4만 대 정도 수준까지 중국차의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7년도에 거의 57만 대 수준까지 늘어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과연 이 분야에서 전기차의 핵심은 그겁니다. 충전 인프라.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만큼 오래 1회 충전해서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은 이와 같은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업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CO2의 그 감소, 환경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와 같은 시장에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선점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을 다수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다가 2차 전지의 성능 및 기술력 향상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처럼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저렴한 가격의 인하 추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고 또한 1회 충전으로 얼마만큼 달릴 수 있을지 또한 달리다가 과연 급제동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아직은 누적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이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제가 토를 달아놨는데요. 이번에 이제 2015년 3월 달입니다.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되었다. 결국 배터리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귀추가 이제 결론이 나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2016년에서 17년 정도까지는 1회 충전으로 300km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한 충전 인프라가 역시 이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죠? 전기차 1회 충전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심리 속에서 도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고속도로의 거리만 해도 한 39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는 길에 얼마만큼 충전을 해서 또 갈 수 있는지 이런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전소 자체가 14년도에 한 700곳 정도에서 거의 2,000곳 정도까지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 충전소 같은 경우도 거의 40만 개까지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빼놓고 이제 볼 수 없는 부분이 높은 판매 가격의 부담입니다. 그죠? 여전히 보통의 우리나라 완성차의 어떤 중형차 정도 가격대 대비 아직 배 이상 전기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17년 이후에는 거의 3만 달러대, 우리나라 환율로 보면은 거의 3천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많이 좀 다운되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출시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핵심은 그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핵심은 결국은 2차 전지의 기술력이다. 결국은 얼마만큼 오래 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분야의 국내 업체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그죠? 또는 이제 그 닛산의 자회사인 ASC라든지 또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BYD 같은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죠. 따라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BYD를 통해서 배터리를 생산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정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경험도 적고 여기다가 기술적인 열세도 갖고 있고 또한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출 만한 생산 라인이 없다. 물론 이제 국내 업체 가운데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외국계 기업으로서 중국 시장 공장 생산 라인을 현재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업체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업체들이 향후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2차 전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모바일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과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자 도표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모바일, 그죠? 모바일 시장 휴대용 기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거의 17%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18%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소니라든지 AT라든지 여타 외국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시장 쉐어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점유율을.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파나소닉이 거의 4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두 회사를 합쳐도 현재 전기차 시장이 2차 전지 분야에서 18%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점진적으로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 이와 같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해외의 유럽이나 북미, 중국 시장에서 점진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의 모델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레이나 소울을 통해서 전기차를 일반 시민들이 좀 탈 수 있도록 많이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BMW i3라든지 뭐 니산 리프라든지 뭐 GM 같은 회사들 모델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주행 거리가 결국 132km밖에 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짧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차량이 적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할 때 좀 흔들림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테슬라죠. 앨런 머스크의 회장 같은 경우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좀 많이 하죠.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자본을 받으면서 화성 쪽으로 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역시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 업체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모델 S부터 이제 향후에 모델 X70D라는 제품이 나올 텐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모델 S만 놓고 보더라도 주행 거리가 335km, 그죠? 400km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모델 X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가 될 텐데 향후에 자율 주행 시스템, 하드웨어까지 장착할 수 있는 부분도 이미 장착이 끝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차선을 이탈했을 때 차선 방지 시스템, 그리고 또 주차 센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테슬라가 향후에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체도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죠. 국내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기술력이 없어서 이와 같은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의 엔진을 그대로 현재로서는 재고도 있고 또 이 부분의 생산 라인을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막대한 고정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은 테슬라의 어떤 그 점진적인 핵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 국내 업체들도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테슬라의 모델입니다. 테슬라의 모델인데 외형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업체의 자동차에 비해서 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내부적인 그 전기차 시장의 차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분야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그 전기차 시장 이외에도 향후에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 기존에 이제 납축 전지라고 하죠. 시동을 걸 때 배터리가 시동을 걸거나 또는 이제 기본적인 그 안에서 이제 불이 들어온다는 이런 납축 전지나 또 니켈계 전지의 시장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산업기기 시장 쪽에서도 리튬 이온 전지가 점진적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잠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자동차의 블랙박스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다가 블루투스 헤드폰이라든지 그죠? 스마트워치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인 리튬 이온 전지가 교체되어 가면서 가고 있다. 결국은 얼마만큼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적용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요 관심주. 그렇다면 과연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주요 관심주로서는 물론 LG화학과 삼성 SDI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별표 3개를 쳐드렸는데요. 다만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또는 케미칼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꼭 별표 3개를 줄 수는 없겠죠. 전기차 부분은 별표 3개를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표 3개를 줄 수 없겠지만 LG화학과 삼성 SDI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LG화학과 삼성 SDI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재료 쪽이죠. 충전보다는 재료 쪽인데 양극화 물질을 만들어서 전기 자전거라든지 또는 로봇 청소기 이렇게 해도 좀 진입이 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진출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심주로 별표 3개는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단기적 관심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BMW가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신세계와 이마트와 더불어서 포스코 ICT와 합작해서 이마트와 신세계 쪽에 전기 충전소를 설립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물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충전기 분야보다는 기획, 유지 보수 쪽에 더 주력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ICT를 좀 별표 3개로 좀 눈여겨보시고 그 위에 삼성 SDI와 그리고 이제 충전기 분야의 코디에스 이런 종목은 한 별표 정도 2개 정도 쳐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 업체로서는 상한 프로테크를 별표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업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렌텍이나 야타 종목들이 많이 리케임 같은 종목도 있지만 오늘 이와 같은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수요 리포트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창원까지 내려갑니다. 창원에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수로 54 NH투자증권 2층에서 에벤군 멘토와 제가 합동 강연을 하기 때문에 창원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 리포트 시간 오늘 마감하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이어 이란 핵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추가적으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 주식의 급락으로 인해서 나흘 만에 상승세가 일단 끊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필요한 전략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리스 약발은 이틀은 못 갔어요. 시장이 나흘 만에 밀렸고 외국인들의 귀환도 조금은 꺾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중국 업체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사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삼성전자가 3% 급락,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하이닉스가 거의 7% 급락하고 밑꼬리 하나 없이 4만을 완전 이탈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밀린 거라서 왜곡 현상도 있다 분석이 있더라고요. 전 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 뭐 1%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1%의 하락, 다소간에 좀 약보합 상황을 보여줬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총 상위주, 우리 그 거래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 13%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급락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10%의 뭐 그 급락 부분이 결국에는 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의 상승 포인트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좀 왜곡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면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대한 약발이 조금 더 이어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냐 해도 이제 그 중국 업체 미국 마이크론사에 대한 인수 보도, 인수설에 대한 그 보도 부분 소식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급락 부분. 오늘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어제와 같은 그 하락 급락 부분은 다소간 좀 진정은 되겠습니다만은 시장 내에서 계속 불안한 부분은 여전하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주된 어떤 그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들의 매수 방향이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매수 세력은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오늘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 일단 시장 에너지는 하지만 충분한 상황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 어제 그 거래소 시장 다소 약보합을 보였지만 이 부분이 바로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우려와 기대감 공존하는 시장이다. 지난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 부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핵 협상에 대한 타결 부분도 있었고 다소간에 이제 그 미국 소비 지표에 다소간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지연 가능성 좀 대두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역시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가능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유동성이 지속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많이 실어 놓으시고요. 하지만 주가의 등락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방향성은 우상향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그 투자 심리의 중심점의 이동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그리스에 대한 이벤트 조금 좀 둔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변동성도 둔화되는 분위기. 일단 전반적인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해 왔던 글로벌 이벤트는 일단 차츰차츰 걷어들여 가고 오히려 시장 중심점에는 거시지표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실적 부분이 중심점으로 지금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징 업종하고 종목 좀 짚어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에 대한 인수설 보도가 되면서 우리 시장 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급락 부분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 상대적으로 예상 외로 막연한 어떤 인수가 아니라 인수 가격 금액까지 이제 제시가 됐다라는 점에서 시장 내에서의 평가는 정말 가능하겠느냐라는 쪽으로 조금 좀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듯한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오히려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자녀 정책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아가방을 비롯한 보령 메디안스, 아가방은 상한가를 보였고요. 보령 메디안스도 20%가 넘는 급등. 아울러서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드는 모나리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메일 유업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 보였다라는 것. 역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의 방향을 이길 수 있는 시장 내 재료는 없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장 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호황 부분, 이 중심점에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3대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 중심점에는 관광이라는 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벤처에 대한 축이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건축, 재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그 축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 역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시장은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선주 조금은 좀 2분기에 대한 어떤 빅베스 가능성 조금 대두가 되면서 좀 낙폭을 키우는 그런 부분 나왔다라는 것 역시
조금 좀 조선주의 반등은 어찌 보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 제가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추천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버려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큰 소낙비가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 조금 좀 염두하시고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되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조금은 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내지는 고려도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리스에서 빠르게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옮아가고 있다 분석이 주를 이룬 가운데 어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2원 급등해서 1140원대 안착해 2년 내 최고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되레 올랐는데요. 장중에 나올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지표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 같습니다.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시장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의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뭐 그리스 이슈 그리고 중국 이슈 뭐 이벤트로서 이제 그 일단은 좀 잠재워져 있는 듯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신삼저 시대가 다시 이제 그 우리 시장 내 도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염두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호재로의 선순환을 좀 기대해 본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달러화의 약세. 간밤에 이제 그 우리 뭐 최근에 아까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찌 보면 이제 그 달러화의 강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달러 강세, 우리 시장의 전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4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제 같은 경우 간밤에 들려온 소식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시금 달러 약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놓을 그 어떤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달러화 약세 그리고 이제 저유가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부분 신삼저 시대로 다시금 이제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 시장 내 분위기였죠.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 좀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간에 좀 둔화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개선 양상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연내 금리 인상은 너무나도 확실시되고 있지만 9월 인상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12월 인상 쪽으로 어떤 그 시선 내지는 시장의 전망이 지금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달러화 약세 전환 기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 좀 안정화가 기대된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이 지난밤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조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어쨌든 신삼저 미국 시장에도 좋지만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특히나 유동성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환경의 조성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 우리 시장 대외적인 변수의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내적인 변수에 있어서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대외 변수는 역시 중국 변수가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중국의 이제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시장 내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6.8% 내외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 시장 대내적인 변수로서의 최대의 변수는 뭐냐면 정부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부 정책, 변동성 상황에서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대피처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대피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투자 활성화 대책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5일 전쯤에 발표를 했었죠. 관광 부분 그리고 벤처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건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좌시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변수 부분들, 그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 부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지금 생각나는 이제 그 두 가지 이벤트 있는 듯 합니다. 이제 그 주파수 경매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8.15 정부의 어떤 그 사면과 관련된 부분, 경제 인사가 과연 여기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SK그룹 뭐 최태원 회장 뭐 이런 부분들 이미 어제도 일정 부분 좀 SK그룹주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도 좀 보여줬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든다라는 따라서요. 뭐 이건 이제 강론입니다만은 이제 총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부 정책의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올 부분들 미리 좀 챙겨 놓으시면 시장보다 반발 내지는 한 발 정도 앞서가실 수 있는 그런 수익률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얘기를 끝으로 업종 측면에서 조금 종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은 일색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마이크론 인수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자체의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서 어제 많이 빠진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저점 매수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조선주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아까 우려하셨으니까 이제 포트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네네. 부분 분명히 이제 좀 아직 손절매할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경기 민감주, 그 경기 민감주의 중심점에는 조선주, 화학주, 건설주가 분명히 포함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저는 오늘 저점 매수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조금은 더 지켜보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자재 업종 지금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좀 본다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자재주 어찌 보면 좀 기관들 입장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결국은 그들이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상황, 지금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어떤 다소간의 좀 트릭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 가장 기저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샘 예를 들면요. 한샘의 PER 80배가 넘습니다. 이 80배가 넘는 PER 과연 어떤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일례적으로 한샘의 시가총액이 지금 7조 원 수준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PER, 우리은행의 지금 시가총액 6조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IT의 대표주자, 물론 이제 가장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LG전자의 시가총액이 6조 원 수준이다. 그럼 6조 원, LG전자와 우리은행을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한샘 7조 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저는 건자재주에 대한 관심은요. 건자재주에 대한 바로메타는 LG 하우시스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관들 건자재주에 대한 집중 매수는 LG 하우시스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 있겠는데 LG 하우시스의 PER 요즘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PER 26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자재 중에서 가장 우리 시장 내에서 그리고 보편 상식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생각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은 LG 하우시스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외 변수로는 오늘 발표될 중국 2분기 GDP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대내 변수로는 정부 정책이 편승해서 전략을 짜면 안전한데 정부가 분양 시장 살리려고 하면서 같이 좀 겹불째며 끝없이 올라온 건자재주는 그렇지만 LG 하우시스 포함해 한샘 모두 고평가 영역에 있어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것에 대비가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올라오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무엇보다 어제 급락한 반도체주 저점 매수는 말리고 싶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건자재주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에서 심지어 미국의 반도체 업체를 산다고 마이크론을 사간다고 어제 이제 소문이 파다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4만 원이 완전히 깨지고 밑골이 없는 거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급락하면서 어제 시장 조금 꺾였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재미를 주는 섹터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SM도 어제 수급이 좋아지면서 2%대 급등했는데 NH엔터는 조금 121선하고는 멀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장부터 차례로 좀 종목까지 살펴주세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시장 208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지만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마감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코스피 지수 고점이 시가가 장중 고가로 형성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말씀해 주셨던 하이닉스 그리고 뭐 조선주들, 자동차주들의 어떤 그런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들 쪽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뭐 간밤에 다우지수의 어떤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2080포인트까지의 어떤 그런 상승적인 측면, 어떤 이유든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확인하시면서 대형주들 대응하시는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응할 수 있는 영역권들, 일단 증권주들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 지수 2080포인트 부근까지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지수 기술적 반등의 구간에서의 박스권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판단이 되는 만큼 대응의 영역에 좀 들어왔다는 점 지속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어제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죠. 제약바이오 업종들, 일부 업종들은 상승하는 모습들,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들 좀 나아졌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제 종목별 차별화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종목별 선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모멘텀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상승할 때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성으로 어떤 접근하는 그런 성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어떤 트레이딩 매매는 지속적으로 지향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결국 이번 시장의 키포인트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급락, 그리고 하이닉스의 급락, 조선주들의 급락, 자동차주들의 하락.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바쳤던 이유,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의 영향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 후에 재차 하락이 나왔었고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 이런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이 제약바이오주들의 휘날레의 시작의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식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 미리 체크하셨다가 다음 달 정도에서는 롱런의 관점으로 조정식 매수에 가담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결국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적인 트레이딩 관점, 방망이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전략,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JW 중해제약 어제 한 6% 정도 상승이 또다시 나와주었죠. 하락 시 분할 매수, 상승 시 자율 매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38,000원대에서 4만원대 부근까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시에 수익을 챙겨서 단기성 매매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어제 이제 한 121선까지 재차 어떤 그런 상승 슈팅 좀 기대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제 일단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1차적으로 수익 매도 후에 재차 재미수 구간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6만원대를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매수 강도를 높이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번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보통은 21선, 61선까지의 하락 나오게 된다면 조정식 매수 관점 트레이딩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SM이 되겠죠. 자, SM 어제 상승이 좀 나아졌죠. 어제 이 SM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단기성 자금들,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된 이슈로 들어왔던 자금들에 대한 이탈이 빠르게 나와줘야 어느 정도 5년의 재료를 가지고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자금들, 이탈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나 어제 개인들의 매도세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었던 부분이었죠.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들에 대한 대량 매도세 그리고 기관들에 대한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차거래가 지속적으로 현재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을 다지게 되면서 양봉 마감한 모습들 그리고 61선에 대한 우하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 지지 패턴에서의 어떤 상승적인 부분들 한번 기대해본직한 어떤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이 SM이 주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호가창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봤었는데 상승할 때 만 주씩 받쳐놨다가 취소해버리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인위적으로 외국인들이 만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포착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한테 걸린 이상 최대한 그 주포들 틈에 끼어서 피를 뽑아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소녀시대 파티 신곡이 좀 나아졌죠? 음원 차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싱가포르, 미국에서 또한 극찬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렴하게 있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롱런의 관점에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지수 변동성이 여전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보합권까지 하락이 좀 나왔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역단타에 잘못 꼬이게 되면은 상당히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짧게 단기성 트레이딩 유지하시면서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도 2부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